대장동 관련한 이 김용 1심 재판 결과의 그 판결문을 분석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판결문에 드러난 무려 5개의 결정적 오류를 찾아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이제 판결문에도 중요하게 이제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주는 증인으로 활용되었던 남욱과 정영학 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병구 판사가 오해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를 해가지고 이 김용이 돈 요구한 게 맞네, 이런 취지의 결론을 이끌어낸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유동규 말에만 의존한 유죄 선고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떤 기타 간접 증거라든지 돈을 전달했을 때의 뭐 사진 또는 녹취록 아니면 뭐 목격자 아니면 뭐 기타 간접 목격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누구한테 돈 줬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뇌물 수수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체로 다 이런 관측이었는데 이상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뇌물 사건이 점점 이제 미투 사건하고 비슷해 가는 거죠 지금. 정치자금 제공자 중심주의라는 이상한 판례가 도입됩니까? 제공자 중심주의. 자기가 그 판단에 뒷받침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가서 유동규 말에만 사실 의존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지금 5년간 이 감옥에 가두는 결정을 한 겁니다. 2021년 2월에 김용에게 전화를 받았다면서 내가 광주 쪽 돌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내가 이걸 돈을 마련해서 남욱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8억인가 뭐 이렇게 전달을 했다. 이런 이제 그 폭로가 터져 나와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그 사건은 쏙 들어가고 김용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가 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사실상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김용의 말밖에 없는 이 재판 내용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판사들은 그래도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래도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이 조병구 판사가 내가 왜 유동규 말을 신뢰하는지를 구구절절 많이 써놓긴 했더라고요. 그러나 200페이지가량 되는데 샅샅이 읽어봤지만 유동규의 주장은 신빙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병구 판사는 과연 누구냐? 이분이 왜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판사냐면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분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 때 완전히 그 대법원장의 수족이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 문제의 사법농단.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한 뒤에 곧바로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냅니다. 2018년부터.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사실 아무나 시키지 않거든요. 법원의 수장이 입을 대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성향의 판사를 앉히는 건 너무 불문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가 무죄가 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동규가 왜 무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그래 돈을 받았다는 건 인정해. 그러면은 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죄가 나왔단 말입니다. 김용만 유죄가 나오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검찰이 유동규를 정치자금에 기부한 공범으로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받은 사람으로 기소됐군요.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더라고요. 돈을 줬다고 적어놓고도. 그래서 조병구 사람으로. 판사가 내가 무죄는 선고하지만 나는 이렇다. 기소된 내용만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나는 지켜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는 무죄를 선고하겠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좀 확인해 보니까 조병구 판사가 중간에 검찰한테 유동규 씨의 공소 사실은 좀 변경하는 게 어떠냐 이런 권고를 재판 과정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왜냐하면 기부 공범이지 수수는 그죠, 김용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식으로 공소 제기를 했으니까 판사도 바꾸라고 했는데 결국 검찰이 끝까지 안 바꾼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측입니다만 지금 유동규가 검찰의 어떤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서 김용을 지금 범인으로 만든 거였다는 추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자, 먼저 일단 김용 1심 판결의 중요 요지부터 일단 객관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총 6억 원의 정치자금과 7천만 원의 뇌물을 2014년 한 10년 전에 받은 것이 인정이 돼서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중요한 건 1번, 2번, 3번입니다. 보면 김용 씨가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던 날짜와 금액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1년 5월 3일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에서 박스에 담긴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좀 지나서 2021년 6월 8일 민주당 내 경선 한창일 때입니다. 유동규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에 김용이 찾아와서 김용의 차량으로 유동규가 쇼핑백에 담긴 3억 원을 넣어줬다. 이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서 2021년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유동규가 경기도청 인근공원에서 김용을 만나서 쇼핑백에 2억을 담아서 건넨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억 원의 정치 자금을 건넨 것을 이제 조병구 판사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2013년에 뭐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한 대가로 7천만 원 수수한 것이 인정이 돼서 이런 것이 이제 합해져서 최종 유죄가 나왔는데 지금 원래 몸통은 대장동 수사였는데 갑자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이 사건을 이제 전환해 가지고 결국 기소해서 성공을 한 사건으로 이걸 정치 자금으로 판단을 해야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자금이 이제 이재명한테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림을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가 사실은 저는 더 담겨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뇌물을 줬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최종 그 돈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제 그 김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 유동규 말을 신빙성을 이분은 왜 인정했나 조병구 판사의 생각은 제가 객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일시 등에 대해서 조금 부정확한 진술은 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1년 이상 지난 일을 더듬어서 검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본질적 차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너무 그 날짜 하나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이날 어디 있었는데 나는 돈 안 받으러 갔는데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유동규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가 이제 정치 자금을 전달할 때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런 표현이 좀 약간 감각적으로. 상당히 좀 창발적이네요. 네. 저런 표현은. 그러니까 세부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진술했다. 유동규는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감각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이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신빙성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조병구 판사의 저 판결문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는 이제 피고인 스스로 입증해내라. 그거 못 찾아내면 유죄다. 이런 지금 설명일 수 있거든요.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당시 김용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구치소에.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죄 입증을 이제 김용이 못 해냈기 때문에 유죄다. 이러면은 누가 진짜 모함을 하기 위해서 돈 줬는데 돈 줬다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모리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그럼 그게 돈을 준 거가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이상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어떤 유동규의 증언이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걸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면 이거야말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야, 뭐 그러면 이재명 예. 쪽까지도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좀 한단 말이에요. 유동규의 이제 진술 신빙성이 인정돼서 이제 언론들이 그런 분석들을 쏟아냈는데 그렇죠. 과연 판결문을 다 읽어보면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만할 것인가? 저는 이게 읽어보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판결문을 제가 샅샅이 뒤져봐도 김용에게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거는 유동규 주장 외에 재판 과정에서 간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마저도 재판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진술 외에는 없군요. 네, 없어요. 없어요. 내용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홍준표 사례도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도 그렇습니다. 그때 무죄가 됐죠. 이게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네. 성한종 씨가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이걸 돈 전달자가 있어요. 성한종 씨는 죽고 없고 그분이 이제 심부름을 받아서 홍준표의 이제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가서 자기가 1억 원을 돈 전달한 걸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서 홍준표가 유죄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뒤집히거든요. 왜냐? 말밖에 없지 않냐. 윤승모 씨의 말밖에 없다. 그거를 다른 거를 이렇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해서 결국 무죄가 났거든요. 홍준표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 대입하기에 물론 좀 무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김용 사건, 홍준표 사건을 다 분석을 해봐도 단순 대비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그 수준인데 너무 구조가 똑같아서 상당히 뒤집힐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2심에서 김용 2심에서 예. 네. 5가지 결정적 오류라고 하셨잖아요. 그 오류들을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이 5가지의 테마로 제가 이 판결문의 오류, 그러니까 유동규의 신빙성을 이제 조병구 판사가 인정을 했는데 왜 문제가 많은지를 첫 번째 유동규 씨가 이제 옆구리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 기뻐 터진 장면. 툭튀 이렇게 나온 그 쇼핑백 그 사진 네. 기억하시죠? 그거를 과연 조병구 판사가 합리적 과정으로 해석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돈 전달을 한 목격자가 있다는 식으로 조병구 판사는 사실상 판결문에 기록을 했는데 그걸 정민용과 남욱 씨로 지목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말을 과연 조병구 판사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네. 이게 2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제일 큰 조병구 판사의 주제인 것 판결문. 같아요. 예, 이거 완전히 허위 사실을 사실상 써놨어요. 네. 세 번째, 유동규 씨가 검사랑 양심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2021년 10월 8일쯤에 그때 전후로 거의 16시간 넘게 어미준 검사 또는 그 밑에 검사랑 뭔가 이상한 사전 면담, 네.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되지도 않는 이상한 기록이 확인됐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조병구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 유동규와 김용은 신뢰관계가 두텁다. 그래서 돈을 줬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사는 판결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당시에 더 탐사에서 만 유일하게 보도를 했는데 김만배 씨가 이거 남욱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우리가 말했으니까 형님 입 좀 맞춰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폭로했던 거 기억나시죠? 위증을 그렇습니다. 요구했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완전히 남욱의 진술 신빙성,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 다 뒤집히는 건데 과연 조병구 판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유죄가 나올 수 있었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돈 전달 과정에 대한 판단부터 네. 한번 체크해보죠. 자, 판결문을 다 읽어본 기자들은 동의할 겁니다. 뭐 법조인들 다 마찬가지고 이 남욱에서 유동규로 돈이 간 건 다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남욱도 인정하지, 유동규도 인정하지, 정민용도 인정하지, 그리고 돈을 실제로 찾은 기록들도 나오지. 그러니까 남욱에서 유동규로 8억 얼마가 막 간 거는 확인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유동규가 그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하는 과정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유동규에서 그럼 그 돈이 과연 김용으로 정확히 건네졌느냐. 유동규는 남욱과 정민용으로부터 늘 김용 핑계대고 정진상 핑계대면서 돈을 뜯어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이 건네졌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그렇고 조병구 판사의 판결문 어디에서도 확인된 기록이 없어요. 유동규의 진술. 유동규 진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적극적으로 저 돈을 김용한테 건네줬다, 전달했다고 해야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본인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할 동기가 충분한 거예요, 유동규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언론 보도를 봤더니 남욱이 무슨 메모지도 나오고 하지 않았냐. 그런 거 물증은 어떻게 된 거냐. 이때 이거 돈을 마련한 이몽주 씨한테 이거 내 목숨줄이에요. 이거 기록 잘해두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마련을 지시했다라는 당시 기사들 쏟아졌던 거 까먹으셨을 수 있겠지만 어렴풋이 기억은 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판결문을 읽어보면 유동규가 그 돈을 그러니까 남욱이 돈을 마련할 때 그냥 지시를 한 그냥 메모일 뿐인 거지 그 돈을 유동규가 받은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걸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을 어떻게 며칠날 했고 뭐 했고 이런 메모는 아닌 걸로 아니었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재판 과정에서 이게 위법 수집 증거로 확인돼서 이 메모지는 증거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이거를 이제 검사한테 이걸 갖다 주는데 이게 갖다 주는 과정에서 뭐 이게 그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증거로 배제됐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았죠. 예. 이게 이제 돈을 한 1억 정도를 이제 가져갈 때 이제 박스에 이제 담아둔 거를 이제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김용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정민용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박스가 없더라. 그런 진술이었거든요. 네. 지금 블라인드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다 없다 하여튼 논란이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는 뭐 현장 검증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재판에서 확인이 된 건 뭐냐면 정민용과 남욱이 김용이 돈을 들고 가는 거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다. 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그냥 김용이 다녀갔고 박스가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죠 유동규가 정말 김용이 가지고 간 것처럼 이제 쇼를 하신 걸 수도 쇼를 있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뭐 또 우리 또 형사 판결에서 대원칙이죠. 대원칙이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김용이 가져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 네. 자, 문제의 그 김밥 옆구리 터진 사건 그 장면이죠. 이것도 어떻게 판사가 판단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돈을 지금 저렇게 들고 왔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이제 당시에 유동규 재판에?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대로 제가 그대로 흉내낸 거였거든요. 네. 가방의 크기, 돈을 그리고 저렇게? 왼쪽 겨드랑이, 당시 입었던 자켓의 두께 등등등 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똑같이 검증을 해본 건데 저런 형태였다고 해요. 저게 3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게 그렇죠. 3억 원을 들고 예. 저게 누구 사무실로 간 저게 건가요? 이제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들고 나가가지고 경기도청까지 가가지고 3억 원을 저렇게 하고 전달했다는 또 거죠. 5월달이거든요. 저게 말이 5월달, 됩니까, 저게? 6월달인데 저 곳곳에 다 CCTV가 있을 텐데 저게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물건이면 저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불편하게 저건 뭐 숨길 의도가 이게 제가 뭘로 왜 설명해야 그때 되나, 이 시연을 세상. 해봤냐면 방청석에서 웃음이 나왔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수준이었길래 웃음이 나왔나 해서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할 때는 사실은 진술의 구체성, 그 일관성과 그 더불어서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진술의 경험치에 비춰봐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진술까지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옆구리 옆툭튀 식으로 해서 3억 원의 돈을 끼고 경기도청까지 와서 뇌물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아무리 일관성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경험치에 비춰봐서 이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판결문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뭔가를 외투 안쪽에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쇼핑백은 가려지는 것 같다. 예. 쇼핑백은 가려지는. 그래서 임의로 꾸며낸 진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결문에 썼습니다. 놀랍네요. 네. 야, 이 부분 놀랍네요, 진짜. 예, 참. 네. 저렇게 뭐 외부에서 인식하는 거 신경 안 쓸 것 같으면은 뭐 그냥 계좌로 입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흔적이 남으니까. 흔적이 남죠. 저건 일부러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럼 건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CCTV에 다 드러나게 이렇게. 어차피 드러날 거. 자, 그리고 또 그걸 또 돈을 전달한 장소가 아까 제가 방금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길거리, 공원, CCTV 다 있는 데서 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막 끼고 가가지고 옆툭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이제 판사는 판단했냐면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수 있는 장소나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치자금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불가능하지는 않죠. 불가능하지는 않죠. 근데 가능해 그렇게 보이지도 하진 않죠.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 좀 뭔가 좀 김용 씨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의심스러우면 저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아니고 불가능하지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뭐 이런 거야 그냥. 예. 네, 그런 느낌 드네요. 참. 네. 이것만 봐도 유동규의 진술뿐만 아니고 유동규의 오버액션까지도 지금 사실로 이거는 본 진짜 거네요. 이제 시민들의 상식을 비웃는 판결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이 정도면 판결문 권력을 남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계속 판사로 저런 사람들 앞에서 유무죄를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네요. 네. 돈 전달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다라고 이제 판사가 구체적이다. 인정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이랬다는 겁니다. 2021년 6월 8일께 정민영으로부터 받은 돈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자신이 거주한다던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김용이 차량에 실어주고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용과 1, 2분 정도 대선 준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 돈 전달 과정이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21년 6월 하순 내지 7월 초에 정민영으로부터 받은 돈 5억 중 1억 원이 든 빨간 박스와 1억 원이 든 골판지 박스, 이거를 쇼핑백 2개를 겹쳐가지고 그 안에 위 골판지 박스 2개를 넣고 해가 진 후 어두운 상황에서 당시 공사 중이었던 경기도청 그 북측 도로에서 김용을 만나 김용 차량에 위 쇼핑백을 실어주었다. 당시 김용 차량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실내가 더러웠다. 김용에게 2억 전달할 당시 김용 만난 장소 우측에는 공원이 있어 그곳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정치 이야기를 했다고 유동규는 진술하였다. 이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돈 준 거 맞네, 신빙성 있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돈 전달 장소가 정말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고 거의 퍼블릭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거를 진술 신빙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집 앞 버스 정류장, 경기도청 근처 공원이잖아요. 그 이거는 비밀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장소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했다. 두 번째로 네, 넘어갔죠.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이제 분석하면서 사실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2번, 3번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하지도 않은 말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제 놀라운 인정한 사실이 게. 확인됩니다. 네, 판결문 볼까요? 여기 보면 유동규만 김용과 대화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 대화하는 거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돈 얘기하는 거를 그때 정민용과 남욱이 함께 들었다. 네. 라고 유동규가 법정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정민용과 남욱은 다른 얘기한다. 제가 분석 방송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에서 제 기억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 쓰여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유동규는 이 법정에서 김용이 자신에게 5억 원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한 번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 정민용과 함께 있었는데 당시 스피커폰으로 김용이 돈을 빨리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독촉 전화를 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래요. 유동규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제 기억과 너무 다른 겁니다. 남욱은 그때 저랑 정민영이 같이 앉아 있었고 유동규가 앉아 계셨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때 그 돈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어요. 판결문 원본을 제가 찾아와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라 이게 실명으로 안 써 있는데요. 이게 B가 유동규고 C가 정민영이고 남욱이 D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화면 멈춤해서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남욱이 한 얘기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내가 통화하는 걸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는데 그때 김용, 피고인이 김용입니다. 김용이 광주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내가 이 김용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잠깐만 내가 기억하는 거랑 다른데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아해서 2번, 3번 확인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조병구 판사가 틀렸어요. 틀렸군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되게 간접 목격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유동규 말밖에 없는 게 아니라 김용의 그런 돈 요구를 그렇죠. 정영학과 남욱도 들었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자들도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정민혁과 남욱의 진술을 두고도 재판부는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김용의 모습을 보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 등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허위로 진술해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를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정민용과 남욱의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다. 김용만 말한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기사에 쓴 겁니다. 네. 나머지 공범들의 진술은 유동규 없었습니다. 진술과 네. 상반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상반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동규가 스피커폰으로 돈을 요구하는 걸 들었다는 건 사실상 탄핵해야 될 증거로 탄핵해야 될 네. 증거를 마치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을 한 예. 거지 않습니까? 이건 자, 그다음 TV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거 남욱과 정민영 변호사도 들었다고 한다. 판사 설명이다. 판결문에 써 있으면요, 언론들은 검증하려는 생각보다는 그렇죠. 판결문을 빨리 입수해서 보도하는 데도 아니 관심이 판사가 많습니다. 설마 이제 저런 증거 판단에 저렇게 오류를 범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생각했겠죠. 검찰의 영장도 기자들은 뭐 90% 이상 신뢰를 하는데 판사의 판결문은 99.9% 신뢰를 합니다. 야, 그 김용 그 부원장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억울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날 법한데 왜 저렇게 보도만 하고 말았을까 의아합니다. 신문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자, 일단 유동규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 같이 들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3월 8일 날 그때 법정 증언입니다. 제가 그때 정민용뿐 아니라 남욱하고도요. 김용이 돈을 요구할 때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셋이 같이 들었습니다. 돈 요구하는 거를 돈 요구하는 걸 세 명이서 같이 네. 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했군요.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럼 다음에 이제 남욱과 이제 정민용 씨가 차례대로 나와서 진술을. 저건 중요한 얘기하냐면- 진술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3월 28일, 20일 뒤에 남욱 씨가 이제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건 제가 재판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서 보도 드리는 겁니다. 검사가 그러면 그 유원홀딩스 그 사무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셨다는 게 유동규 씨가 김용 씨하고 스피커폰을 켜놓고 했다는 건가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건 맞습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그건 맞는데요. 다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말이 달라져요. 남욱 씨는 이제 보시죠. 그러면 상대방이 김용 씨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그 남욱 씨가 유동규 씨가 용희 형하고 통화한다고 전화를 했으니까 김용희인 건가 보다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광주에 있다라고 용희 형이 얘기한 건 기억이 난다. 그런데 구체적인 워딩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바쁘다 혹은 돈 얘기까지 직접 하셨는지까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 그런데 통화한 거는 기억이 난다. 김용과 통화는 했는데 돈 얘기는 모르겠다는 거네요. 네, 기억이 안 난다. 네. 돈 얘기가 라고 중요하잖아요. 돈 통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돈 얘기가 중요한데 그렇죠. 돈 얘기가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이 남욱 씨의 실제 증언 좀 더 있습니다. 그럼 5억 원을 그렇게 해서 광주 얘기를 듣고 전화 끊고 나서 유동규 씨가 증인한테 라고 하니까 남욱이 예, 돈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유동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용희가 급하다고 하지 않냐. 광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은 유동규가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5억을 줄 때 스피커폰을 통해 김용 씨하고 통화하는 것을 듣고 그 이후에 유동규 씨하고 얘기했을 때 광주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욱은 지금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분명히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광주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유동규가 나중에 한 말이다. 스피커폰 통화를 끝나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예. 끊고 나서 했다잖아요. 끊고 그러니까 나서. 광주 얘기도 스피커폰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 광주까지는 자기가 들었다라는 걸로 기억은 나는데 왜냐면 실제로 광주에 있었으니까. 아하. 근데 그 뒤에 나 광주 경선 치러했는데 이거 돈 필요해. 돈 좀 빨리 마련해줘. 이 얘기를 들은 건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유동기 씨가 나중에 전화 끊고 나서 해준 그럼- 얘기로 기억난다. 지금 이 취지입니다. 그럼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유동규가 이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남욱 그렇죠. 앞에서 김용한테 전화를 걸면서 김용하고 전화 통화하고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마치 김용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남욱을 속여가지고 돈을 5억을 뜯어낼 수도 있는 남욱 거 아닙니까? 입장에서는 이재명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김용이 요 돈을 달라 그러면은 하늘에 별도 따도 줘야 될 그런데 입장이죠. 지금 요 논리를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우리 조병구 판사는 네, 완전히 남욱의 진술 내용이 잘못 네, 판결문에 적혀 잘못 있고요. 오독한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 보시면 이런 상황이라고 유동규 씨는 주장을 했고 판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스피커폰을 놓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과 정민용이 함께 있었고 유동규랑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동규의 주장입니다. 김용이 광주 경찰서에 돈이 필요해 얘기하니까 예 마련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걸 같이 들었다라는 게 이제 판결문과 그러네. 유동규의 주장인데 네. 그러나 남욱과 정민용의 주장은 다른 겁니다. 남욱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맞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 얘기를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뭐 그럼 내가 니네들 뭐 돈 마련 5월 24일까지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그 용희 형이랑 통화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전화해 통화했던 기억은 나는데 무슨 내용으로 정확히 통화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남욱의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유동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될 동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국민용의 주장은 또 달라요. 저렇게 이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은 없었고 정민용이 남욱과 통화를 합니다. 남욱이 형, 동규 형이 24일까지 돈 마련해달라는데 형 어떻게 돈 좀 마련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욱이가 아예 안 돼. 나 그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정민용이 그 내용을 유동규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유동규가 내가 용희 형에게 그럼 이거 알려줘야 해라고 하는데 전화를 하긴 하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전화로. 여기는 이제 스피커폰 자체가 스피커폰. 등장하지 네, 않아요. 스피커폰이 아니었다. 그냥 자기 전화로 통화를 했고 내가 통화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김용이랑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도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통화하는 걸 연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스피커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게 같이 정민용의 진술입니다. 남욱과는 또 달라요. 자, 증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5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통화 내용을 유동규로부터
들었습니다. 유동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유동규가 통화하는 거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스피커폰으로 한 건 아니었죠. 네. 변호사가 그때 당시 증인은 유동규와 김용이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아까 진술했는데 그때 유동규가 전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한 건 아니었죠.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스피커폰은 없다. 그리고 전화하는 건 옆에서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스피커폰과 그냥 전화는 다르죠. 스피커폰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들으니까 스피커폰으로 얘기한 건 없네요. 그러면 네. 예라고 얘기했네요. 예.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아니었군요. 예. 예. 처음엔 기억을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엔 예.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부정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증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주장은 아니고 그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저한테 5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남욱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5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남욱 변호사가 그거 돈이 월말이나 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걸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전달하니까 유동규 본부장님이 그러면 이거 용희 형한테 알려줘야 돼 라고 해서 바로 옆자리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월말이나 돼야 가능하대요. 이런 대화를 하셨던 거를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24일이라는 걸 기억하는 이유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월말까지 24일까지는 안 되고 월말까지 된다라고 네.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 노란 부분입니다. 보시면 전화를 했는데 스피커폰 통화한 것도 아니고 유동규 씨가 그냥 월말이나 가능하대요. 이런 데 하셨던 거를 그냥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화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용희 형한테 전화했다는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전화한 것이 상대방이 김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너머로 김용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죠? 예,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남욱과 셋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스피커폰 통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본부장님 방에 있을 때 못 들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셋이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기억이 없죠? 예. 이 정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참. 예, 이거 돈을 전달한 결정적인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스피커폰 남욱과 정영학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동규가 스피커폰으로 김용과 통화를 했고 김용이 돈 5억 원을 요구했다. 이건 목격자도 있고 그리고 예. 돈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있고 없고는 사실 유무죄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데 결과적으로 스피커폰으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남욱과 정민용의 진술로 사실상 탄핵이 된 건데 오히려 탄핵이 된 건데 네. 정확하게 쓰면 이런 유동규의 진술은 남욱 그다음에 정민용의 증인과 증언 내용과 상반 배치돼서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걸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뭐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판사가 그냥 멋대로 이건 사실 조작을 한 겁니다. 단순 오류라고 보기 너무 어려워. 이건 조작이에요. 지금 이제 기자들이 잘못 받아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여러 번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건 잘못 받아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녹취서를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녹취서를 확인한 거고. 녹취서까지 확인을 했군요. 네네. 기자가 쓴 게 그러면 아니고. 이건 뭐 기자가 쓴 것도 확인했고요. 쓴 것도 확인하고 녹취서도 확인하고. 네. 그러면 지금 허지영 기자가 지금 보도하는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네. 김용 쪽 변호인은 아마 2심에서 이 부분 판결문의 오류를 아마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네. 단순한 예상이 이제 사소한 어쨌든 증거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건 결정적인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김용 씨의 측근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반드시 캡처를 해서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김용 씨의 변호인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민용 씨의 진술 내용 뭐 한 번만 더 요약해 드리면 유동규한테 5억 마련 늦을 것 같다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유동규가 자기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그 내용을 전했고 그게 유동규가 내가 김용하고 통화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정민용은
유동규하고 김용이 통화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옆에서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거다. 라는 게 당시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으로 해석하는 게 그래서 정민용도 김용이 유동규에게 돈 압박하는 걸 남욱과 마찬가지로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이분은 아예 스피커폰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폰 3자 통화를 통해서 입증됐다. 이렇게 조병구 판사가 쓴 거는 대단한 오류가 아닌가. 오류입니다. 네,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진술을 탄핵해야 될 증거를 유동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조작을 했던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유동규 그 사전 회유 면담 정황에 대해서도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16시간에 가까운 비공개 면담 시간이 네, 무려 이제 10월 6일 같은 경우는 4시간 반을 검사하고 따로 면담을 네. 한 후에 조서를 작성을 했네요. 저건 너무 긴 거죠. 도대체 뭔가 검사가 네. 충분히 피의자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했을 반나절입니다. 반나절. 네,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네. 4시간 반 동안 뭘 하겠습니까? 검사하고 피의자가 그렇습니다. 만나서. 네. 네. 그리고 10월 8일 날 결정적으로 그 진술서를 쓰죠. 네. 진술서.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진술서 근데 이거 2023년 3월 9일 실제로 이 종이 뭡니까? 조사 날짜가 받다가. 먼저 써 있네요. 조사받다가 종이 달라고 했는데 날짜가 인쇄가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보통은 2023까지만 쓰지 월 1일까지는 잘 프린터 돼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미중 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논란이 이제 벌어졌죠 재판 과정에서. 특히 2022년 9월 26일부터 유동규는 심경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때 또 공교롭게도 4시간이 넘죠? 4시간 30분 동안 사전 면담 시간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한 거냐? 휴식 논란이 시간을 준 있었던 것이다. 거죠. 그렇게 검찰에 도착해서 있으면 그 휴식이 됩니까? 그 당시에 추정해 보기로는 당시 이제 유동규를 접견했던 어떤 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접촉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유동규의 심경을 확인해서 제보를 하셨어요. 검찰이 내가 이제 유동규 변호하러 가보니까 상담하러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검찰이 그러더라. 변호사님 뇌물죄로 저 집어넣으면 징역 30년까지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동규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온라인 접견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유동규가 더 이상 안 만나려고 그러고 검사실에 불려가 있었고 더 이상 나를 안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니 그 이후엔 만날 수가 없었다. 예. 근데 유동규는 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이제 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 그 돈 받았던 김용이 받았던 돈을 이제 자기가 받은 게 되면은 정치 자금이 아니고 그냥 뇌물죄로 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징역 30년까지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할 겁니다. 것 같아요. 네, 최순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뇌물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다 특가법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6억이면 뭐 30년이죠. 자,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근데 보면 뭐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5일 날 이제 처음으로 유동규는 이제 종이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검사랑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부분 내용을 진술을 했는데 진술서 쓴 건 10월 8일이다. 그러니까 미리 종이를 검찰이 준비하는 게 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회유 압박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병구 판사는 판단했습니다. 유동규가 검사와의 면담으로 인해서 검사가 원하는 방향의 답변을 하였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진술을 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회유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검사를 굉장히 그 선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건 저렇게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내용은 자, 유동규 씨가 그저 대장동 사건인데 전혀 없던 사건을 갑자기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심경 변화가 있었을까? 예, 판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동규가 2022년 10월 5일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스스로 실토하며 정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했군요. 검사에게 제보를 했고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제보하면 유동규 본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봐야 된다. 모든 책임을 유동규에게 몰아가는 김용에게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다는 유동규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단 유동규가 그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얘기한다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내가 그 뇌물로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이걸 받아가지고 유동규한테 정치자금으로 줬다라고 예.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판사는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정치자금 수수 논란으로 네. 자기 그 죄를 키울 그런 동기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과연 이게 상식적인 판단일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결론을 그냥 그 판사는 내려놓고 유동규를 굉장히 정의롭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의감에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진술을 네. 한 사람처럼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이제 어미준 수사팀으로 교체되면서 심경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참 공교롭습니다. 자, 과연 김용에게 실망한 게 원인일까? 강백신 어미준으로 수사팀 교체된 뒤에 지속적인 압박 면담을 한 게 원인일까? 저는 이 후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2022년 7월 달에 6월 28일에 정확하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이제 인력 교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미준과 강백신이 여기에 이제 대장동 수사팀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이거 저 허재현 기자 이번 압수수색도 강백신 검사, 그렇습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뉴스버스 네. 압수수색도 강백신 검사예요. 네. 네. 거의 총선을 앞두고 아마 그 간첩단 사건에 준하는 네. 조작된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예요. 아마 거기 큰 조직도 그림에 우리 허재영 기자 이름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백신 검사의 또 상관이 어미준 검사죠. 네, 아마도 그 그림의 최상단에는 뭐 이재명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싶겠죠. 지금 네. 그 이재명이 세워놓고 있는 것 민주당의 같아요. 김병욱 의원을 통해서 뉴스타파의 뭐 봉지욱, 뭐 저기 신앙님,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리포액트의 우리 허재현 이렇게 해서 그림을 아주 이쁘게 잘 그리고 있을 텐데. 거기 이제 강진구도 쓰고 싶어서 지금 막 굉장히 찾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아, 10만 건의 기록도. 네, 저는 이미 뭐 두 번의 구속영 실질심사 받았으니까 좀 봐주시죠. 네, 제 이름은 집어주세요. 네. 자, 예. 그다음에 유동규와 김용의 이제 신뢰관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지금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욱과 정민용이 그러니까 유동규와 김용은 서로 끈끈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달라 그러면 당연히 갖다 바치고 이런 정치적 동지자 의형제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이거를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과연 말이 되는지 실제로 남욱과 정민용이 법정과 검찰에서 했던 조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남욱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형들에 대한 소위 로열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위증입니다. 제가 이따 입증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민용 씨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판결문에 써있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2020년부터 저랑 만나시면서 본인이 정진산 실장이나 김용 원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정말 끈끈한 관계고 너랑 남욱의 관계는 나랑 용희 형, 진상이 형에 비하면 관계도 아니다라고 몇 번 수차례 말씀을 하셨다. 이게 지금 판결문에 콕 집어서 가져온 거예요. 조병구 판사가. 내가 왜 유동규 말을 믿는지 라면서. 근데 보십시오. 남욱의 진술은 최소한 이거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영학 녹취록이거든요. 기억하시죠? 2013년 3월 20일 대화네요. 유동규가 남욱한테 야 이거 2층 그 성남 시장실 이재명 시장실이 알아서는 안 돼. 돈 좀 가져와. 그리고 남욱 너 부인도 알아서는 안 돼. 너 부인 기자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 이 돈 갖고 오는 걸로 뭘 좀 내가 좀 뭐 그렇죠. 작업을 할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정영학한테 털어놓는 그 녹취록입니다 이게. 2층은 바로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제 철저히 속이고 뇌물 예. 우리끼리 거래를 우리끼리. 하는 우리끼리. 평생 갖고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우리 더 탐사에서 굉장히 강조 몇 번 했던 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남욱은 법정에 나와서 아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앞에서는 절대로 이재명에게 뭔가 이렇게 그죠? 데미지가 갈 얘기를 네. 하지 않았다. 안 했다고요? 데미지 갈 얘기 했네요. 했잖아요. 이거 위증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판사가 이 정유학 녹취록도 이 판결의 중요 근거로 사용되거든요. 실제로 제출이 됐어요 증거로. 네.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 이제 꿰어 맞춘 거죠. 이 판사는 거꾸로. 조병구 판사는 뭐 증거를 그렇습니다. 조작하고 그 결국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소라도 이제 유리한 증거들은 다 배척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부분이죠. 조병구 판사가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썼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죠? 본인의 네.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인간됨 그런 것에 대한 사정들을 있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배치할 것이 아니며 개별 진술에서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의 전후 일관성, 여타 증거들과의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보아 개별적 구체적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라고 썼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리고 유동규 진술 가운데서 나는 김용한테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유죄의 증거만 취사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판결문 자체가 이제 주변 사실들과 합치되지 않거나 불합리하거나 왜곡된 면을 얘기를 했죠. 마지막은 이 부분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을지 혹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예 언급이 없었군요. 찾아봤거든요. 네. 어떤 언급도 없어요. 결국 유죄 판단에 불리한 증거기 때문에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언급. 그래서 잠시 이거는 그래서 저도 뭐 논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아예 없군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왜 근데 이 부분을 근데 이게 판단을 안 없으면 할까? 이게 없으면 남욱의 진술에 대한 결함, 문제점들을 전제하기 어려워지죠. 네. 모르겠습니다. 판사의 생각 자체를 아예 판결문 쓰질 않아서 김만배가 판단 거짓말 자체도 안 했다는 거죠. 김만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만배가 거짓말했다라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거를 언급을 하면 거짓말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도무지 판결문이 써지지 않은 거죠. 아, 썼다 지우다 하다 그냥 네. 지운 걸로. 예, 김만배 씨가 이런 발언을 했어? 사실 좀 깜짝 놀라실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더 탐사 외에는 아예 어디서도 그렇죠. 보도를 안 했었거든요. 2023년 4월 20일 날 김만배가 증인신문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교도관이 안 볼 때 내가 남욱하고 얘기 좀 했는데 남욱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보면은 남욱이 그때 얼마 돈이 이제 김용한테 갔다고 이제 동규 형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형님도 2018년에 이재명 경선 자금 대준 거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이재명 준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네. 그러고 나서 남욱이 내가 죽을 것 같다. 목을 치는 신용을 하면서 그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학이도 그렇고 유동규 형도 그렇고 검찰에 그 제출한 카톡 내용 다 뺏겨가지고 동규 형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동규 형도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장들이 그죠? 그 대장들이 좀 나서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후배들이 괴롭힘 당해야 돼요? 자, 여기 대장은 김만배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어미준 수사팀으로 교체되고 나서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 면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동규 씨가 그 변호사 목격담하고 똑같잖아요. 뭔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징역 30년 살릴 것 같다 이런 협박을 실제로 들었다라는 그죠? 정황이 지금 남욱의 말로도 지금 뭔가 그죠? 네.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남욱 그 김만배가 증언을 했어요. 남욱은 나는 안종범이 돼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안종범. 그래야 내가 형량이 작아진다. 네. 그런데 김만배 씨 아니야 나는 그냥 내 팩트대로 갈 거야. 형은 형 갈 테니 너는 너 길 가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때 이제 진술 이제 신문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럼 진술 좀 맞춰 주세요라고 남욱이 얘기했다라는 건가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저런 중요한 네. 김만배의 그 진술 증언은 한 줄도 조병구 판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안 볼란다. 네. 안 볼라. 예. 그러니까 남욱, 유동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지금 검찰에 지금 약점이 잡혀가지고 뭔가 좀 뭔가 입을 맞춘 정황들이 지금 보이는데 그걸 지금 김만배는 폭로하는 건데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남욱과 유동규의 말의 친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김만배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잖아요. 네. 어떤 판단도 안 했어요. 네.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조병구 작 소설이라고 이건 판결이 아니고 소설이. 네.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검사가 남욱이 증인한테 진술 맞춰달라 했다고요? 라고 물으니까 김만배가 저한테 요구한 건 자기가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니 김용 정진상 끌어들이고 있으니 진술 좀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끌어들이고 있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야 저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판사가 그냥 넘어가죠? 왜냐하면 유동규는 거짓말할 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한 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가 돈 준 거 없다 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서 김만배가 뭐 저는 제가 할 길 갈 거고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고 풀었다는 내용 사실이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하지라고 했습니다.라고 김만배가 제대로 얘기를 했네요. 네, 뭐라고 논평하기도 어려운데 판단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판단을 남욱에 대해서는 해야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욱이 예.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언급이 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병구 판사 스피커폰으로 같이 돈 얘기는 안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같이 들었다고 판결문을 썼고요. 그렇죠. 유동규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데 유동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라고 김용 유죄라고 판단해 버렸고요. 세 번째 문제. 유동규가 카톡 다 털려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면서 무척 힘들어했다고 검찰의 별건 수사 정황으로 보이는 이런 남욱의 목격담이 나왔는데 무시했다. 이런 거 싹 무시해 버렸고요. 네 번째. 그다음에 유동규 씨 정치 자금 제공 그거 이제 양심 선언 하기 전으로 검사와 16시간 이상의 비공개 면담이 확인됐는데 무시했죠. 무시해 버렸고요. 네. 다섯 번째.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허위로 진술 맞춰달라고 남욱이 설득을 해왔다라는 김만배의 증언이 나왔는데 무시해 버렸고요. 입 맞춰달라. 네. 그다음 여섯 번째 아까 그 정유학 녹취록 보여드렸죠. 유동규가 이재명을 속이고 남욱한테도 돈 뜯어내왔던 그런 과거가 드러났는데 유동규와 이재명 등은 신뢰관계가 두터운 관계였다라고 판단해버린 조병구 판사. 그러니까 저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김용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으로 지금 검사는 지금 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저 판사가 지금 약간 길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결국은 유동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동기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 뇌물죄를 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마치 이제 판사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외려 자신이 정치자금법으로 사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정치자금 얘기를 털어놨다. 이렇게 해서 그 상당히 유동규가 정의감에서 이제 진실을 얘기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설사 뭐 김용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은 받는다 하더라도요. 다만 이게 이재명의 또 다른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저거는 예. 김용의 진술이 있어도 사실은 될까 말까인데 김용이 지금 본인이 받지 않고 예. 받은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흠집 내기만 하는 네. 거죠. 뭐 이거는. 예. 지금 요 화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냐면 자꾸 이제 수박 계 의원들이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거봐 김용 구속됐으니까 다음은 이제 이재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이 1심 판결이 얼마나 구멍투성인지를 뉴탐사 방송을 다시 한번 봐라라고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